새벽 5시였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고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 시각이면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몸은 여전히 현직 시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죠. 40년 넘게 학교 종소리에 맞춰 살다 보니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일어나곤 했습니다. 세면대로 향해 찬물에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존중이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 나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가르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차가운 국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그렇듯 내 몫까지 남겨두고 먼저 잠이 들었죠. 여보, 아침은 내가 차릴게. 아내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매번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괜찮아. 자, 더 자. 이 말도 이제는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현직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리던 전화벨이 지금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 신문이 쌓여 있는 날이면 마치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막상 하루가 시작되면 손에 잡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늘 내게 말했습니다. 이젠 좀 쉬어요. 평생 일만 했잖아요.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쉬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람은 쓸모를 잃는 순간부터 조금씩 작아진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무렵 나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교사 시절 적어둔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은 마음으로 가르친다. 가족은 믿음으로 지킨다.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가며 문득 쓴웃음이 났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정작 내 가족에게는 그 말을 지켜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나는 딸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작은 집을 정리하고 잠시만 머물자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아버지, 언제든 오세요. 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부담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처음엔 공손했지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내가 식탁에 앉으면 괜히 눈치를 보는 듯 했고 거실 TV를 켜면 미묘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쓰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거실 창문을 닫고 있자 사위가 지나가며 장인어른 그런 건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교장으로서 수백 명의 학생을 다루던 내가 이제는 딸 부부의 집안에서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식기를 정리하고 아내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생의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를 믿고 따라준 여인이었고 힘든 시절에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옆을 바라보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켠이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가 깰 때쯤 향긋한 냄새가 방 안에 퍼지길 바랐습니다. 커피 잔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자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는 환하게 웃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아내, 딸, 그리고 사위. 그때만 해도 우리는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 사진 속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딸의 아이, 그러니까 손녀가 태어난 뒤로 상황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내는 거의 매일 손녀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나는 그런 아내를 말리면서도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딸은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살았고 사위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끔 식탁에서 4명이 마주 앉아도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게 가족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햇살이 본격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오가고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마주하던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그 속에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 쓴맛이 어쩐지 내 인생의 맛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존경을 받았고 학생들의 모범이었으며 교장 선생님이라 불리던 나였지만 지금은 이름 석자조차 불리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아내가 부엌 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커피 좀 마셔. 따뜻할 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피곤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이렇게 아침은 흘러갔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신문을 읽는 척하며 머릿속으로는 하루를 어떻게 버틸까를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그 느림 속에서 나는 스스로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방문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오래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했던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존중은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때는 그 말을 참 당당하게 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딸 부부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조용한 결심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수업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차려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딸이 부엌 쪽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사위는 스마트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된장국 말고 샐러드 드실래요?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국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모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 움직임이 유난히 빠르고 단정했습니다. 교장 시절 수많은 학생의 태도를 보아왔던 나는 그 사소한 몸짓에서도 마음의 거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나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불편하게 대할 뿐이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반찬은 늘 그렇듯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 식사는 늘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해야 할 의식을 치르듯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내리고 했습니다. 나는 된장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잠시 위안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위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컵을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는 식사 시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 나가야 해서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깔린 뉘앙스는 명확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식탁에서 굳이 해야 했을까 싶었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아내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당신 국 더 줄까? 됐어. 식은 걸로 괜찮아.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서늘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손님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식탁이 나의 자리가 아닌 곳이 되었을까?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식탁을 닦으며 일부러 늦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 부부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며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당신 속상했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방금 전까지의 온기가 사라지고 묘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나무 결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슬픔이었습니다. 교단에 있던 시절 나는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존중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부메랑처럼 내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토록 외면당하고 있을까? 아내가 조용히 내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너무 마음 쓰지 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이 다르다는 말은 결국 정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 사람의 온기는 말 한마디로 전해지는 법인데 이 집 안에는 그 온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녁엔 김치찌개 말고 샐러드로 부탁드려요. 태준 오빠가 요즘 위가 안 좋아서요.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멈춰 섰습니다. 김치찌개 한 번 끓인 것이 그리 큰 잘못이었을까? 그저 가족이 함께 따뜻하게 먹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그마저도 불편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일부러 식탁을 비워두었습니다. 그 대신 작은 방에서 조용히 책을 펼쳤습니다. 책 속 문장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들어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 아이의 울음 그리고 웃음. 그 모든 소리가 나와는 무관한 일처럼 멀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와 물컵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자요. 그래, 너도 쉬어. 나는 그렇게 말하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꺼지면 나의 존재마저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사람이 쓸모를 잃는다는 건 누군가의 시간에서 빠진다는 뜻이다.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이 집에서도 내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샐러드와 미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내 앞에 접시를 밀어놓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것도 이렇게 드세요. 건강에 좋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맛은 돌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족의 식사가 아니라 손님 대접 같았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거리감이 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식탁에 앉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타이밍, 의자를 당기는 소리, 심지어 물컵을 내려놓는 각도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집에서 이렇게 긴장하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사는 더 이상 따뜻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조용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위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결국 내 마음속에 얇게 쌓인 균열을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나의 시간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은 아마도 곧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웠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새벽 5시가 되자 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볼을 타고 흐르자 잠시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어와 폐 속을 서늘하게 적셨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묘한 고요가 느껴졌습니다. 은퇴 후의 새벽은 언제나 이처럼 길고 적막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무실 불을 켜고 하루 일정표를 살피며 교사들과 인사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냄비를 꺼내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을 때 안쪽에 딸이 담가둔 김치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김치 냄새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아내는 요즘 관절이 아파 거의 손을 쓰지 못했기에 나는 그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덜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단출한 식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8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딸 부부가 예상보다 일찍 귀가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접시를 정리하려다 말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잠시 후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그 김치 혹시 드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딱딱했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응, 냉장고에 있길래 조금만 덜어 먹었네. 그 말을 하고 나니 사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딸은 옆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유기농 재료로 따로 만들어둔 거라서요. 조미료나 염도 조절이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드시는 건 좀 별개라. 앞으로는 미리 말씀만 해주세요. 그의 말은 분명 예의 바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영역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딸이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준 오빠가 음식 조심하는 거 몰랐죠? 다음부터 저희가 따로 챙겨드릴게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선긋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단에 있을 때 수천 명의 학생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 접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이 마치 나의 체면이 짓밟힌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밥맛이 좀 없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에 김치 접시를 보고 상황을 대충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나보다 약했지만 언제나 나 대신 상처를 감싸주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잠시 후 딸이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빠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그 목소리는 사과 같았지만 결국 사위의 편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방 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러웠는지, 왜 그 작은 김치 한 접시가 이토록 큰 모욕처럼 느껴졌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마다 마음이 더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커튼을 걷고 천천히 창가에 섰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문을 닫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던 그 교장이 지금은 냉장고 김치 하나에 변명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좀 달라서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래, 다르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예의까지 버려도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사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퇴근했습니다. 식탁에는 다시 샐러드와 미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웃으며 오늘은 속 편하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식사 후 아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는 별일 아니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이미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내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는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교장 김도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날, 교사들이 건넸던 따뜻한 악수, 학생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 모든 순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는 스스로를 낯선 사람으로 두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밥을 먹고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꺼내야 하는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교단에서 수십 년을 버텼던 사람입니다. 무시를 배우기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할 때가 온 것 같다. 며칠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으면 어김없이 그날의 김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단지 한 접시의 음식이었지만 그 일이 내 안에 무언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굶어서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해서 무너지는 존재라는 말을 그때 처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관절이 아파서 밤새 잠을 설쳤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찬물을 끓이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어제보다 덜 아파. 아내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한평생 나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딸은 식탁에 앉아 메모장을 펼치며 말했다. 아버지, 혹시 오늘은 집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택배 기사님이 올 수도 있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어디 간다고 했지? 오늘 연수 있어요. 오후쯤에나 끝날 것 같아요. 딸은 그 말을 남기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다시 고요가 깔렸습니다. 아내는 창가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너무 오래 눈치 보고 사는 것 같지 않아? 아내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눈치가 아니라 배려라고 생각해요. 배려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녀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점심 무렵 택배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물건을 받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이 주문한 건강식품과 사위의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택배 상자 옆면에는 냉장 보관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딸의 부탁이 생각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문득 눈앞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냉장고 안은 온통 사위의 이름표가 붙은 용기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준 점심, 태준 샐러드, 태준 야식. 나는 잠시 멍하니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때 내 이름은 교무실 칠판 위에 커다랗게 적혀 있었는데 지금은 이 집의 냉장고에서도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다가와 문틈 사이로 냉장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모간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워온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하얀 냉장고 문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작은 방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교사 시절 남긴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한 사람의 세계다.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다. 그 문장들을 읽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존중을 가르쳐 왔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듣고 어른을 예의 있게 대하며 함께 사는 법을 배우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택배 잘 받으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냉장고에 넣어놨어. 딸은 안도하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그거 태준 오빠 식단이라 혹시라도 잘못 보관되면 안 돼서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말이 내 귀에는 낯선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태준 오빠 식단 그 단어 속에는 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위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더니 잠시 멈춰서 말했다. 장인어른, 김치통 위치 바꿔주셨죠? 저희가 정리한 순서가 있어서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말투는 언제나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은 예의가 아니라 거리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존중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내 옆에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팔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마음의 중심을 간신히 붙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자신이 없어.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이상하지. 교장으로 있을 땐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진 않았는데. 당신은 여전히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녀의 말은 다정했지만 그 말조차 위로가 아니라 위안으로 들렸습니다. 존경이라는 단어가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벽에 걸린 사진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참음이 나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장인으로서 내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늙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길어도 결국 초라한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깨어나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잠이 안 와? 응. 그냥 좀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나 이제 진짜 퇴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퇴직이라니 이미 했잖아. 아니, 교장이 아니라 아버지 자리에서도.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창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누가 나를 불편해하든 적어도 나 자신만큼은 존중하며 살겠다고. 그 결심은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첫 부임하던 날의 다짐처럼 말입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으로 이어지게 될 줄을.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잔잔하게 내리던 빗줄기는 저녁이 되자 굵고 무겁게 쏟아졌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내 마음을 대신해주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딸 부부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녁을 차리다 말고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베란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지 않은 국 한 그릇과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단출한 식사가 어쩐지 나의 인생을 닮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이뤘지만 결국 남는 건 이런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여보, 비가 참 많이 오네. 그러게. 가을비치고는 너무 세게 오는 것 같아. 당신 감기 들겠어. 창문 좀 닫아. 그래. 나는 일어나 창문을 닫으며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흐려진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나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부엌 조명을 껐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TV를 켜놓았지만 화면 속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입은 닫히고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괜찮아.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이 많으면 몸이 먼저 아파요. 이제 좀 놓아요. 놓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아.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부딪혀 깜빡였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교장으로 재직하던 마지막 해, 한 학생이 부모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찾아왔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집은 없다. 하지만 그 상처를 마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그 말이 그때는 참 멋있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떠올리자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내 상처조차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옆에 와서 따뜻한 컵을 건넸습니다. 여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이젠 모르겠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지.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 존재가 불편한 사람이 됐을까?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당신일 뿐이에요.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건 그 사람들의 문제죠.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마음이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이 집의 벽이, 이 공기가, 이 침묵이 모두 나를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참 많이 참고 살아왔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보며 늘 조용히 그리고 단정히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자리에 더 머무는 것은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 목소리는 오래된 교장 김도현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쓰던 수첩과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교단에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선물했던 펜이기도 했습니다. 그 펜을 쥐자 손끝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비 오는데 어딜 나가려고 그래? 바람 좀 쐬고 오려고. 아내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산은 챙겨가.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비 냄새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한 발 내디디자마자 신발이 젖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빗물이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비와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걸음이 느릴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살지 않겠다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비는 잠시 잦아드는 듯 하더니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자 온 세상이 빗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해줄 시간이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젖었잖아. 왜 우산 안 썼어? 괜찮아. 오히려 시원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젖은 내 옷을 닦아주며 말했다. 당신 무슨 생각했어요? 그냥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했어.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이 침묵의 집을 바꿔놓겠다고.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차가웠고
창문 밖으로 달빛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나를 더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윙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는 거실 한쪽에서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낮게 깔린 목소리에는 익숙한 거만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 피곤해 죽겠어요. 장인어른이 아직 우리 집에 계시거든요. 그 한 문장이 내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의 교장이라 그런가 뭐든 자기 방식대로 하세요. 냉장고 정리도 그렇고 괜히 김치통 옮겨놔서 며칠 분위기 이상했죠. 상대방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사위는 더욱 신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아니면 진작 나가달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매일 아침마다 예의 차리기 피곤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장인어른 앞에서 허리 숙이면서 살아요. 그의 말끝마다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벽 뒤에 기대 섰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모간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동안 보여온 사위의 공손한 미소가 순식간에 거짓의 가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장모님은 좀 괜찮으신데요. 근데 두 분 다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딸 입장이라 모셔야 하니까 참는 거죠. 솔직히 제 입장에선 좀 부담이에요. 그의 웃음이 다시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벽을 짚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실수했을 때도 학부모들이 항의할 때도 내 이름 앞에는 늘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사위는 나를 짐짝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묵직한 울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폭발하는 불꽃이 아니라 서서히 타들어가는 숯불처럼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끊은 후에도 한참 동안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도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옮겨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가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진심이었구나. 그 순간 긴 세월 동안 쌓아왔던 내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남을 가르치며 살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일에 의미를 느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멈췄던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나를 조용히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으로 찬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차가움이 손끝에서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몸 상해요. 들어와요. 금방 갈게.
나는 그 말만 남기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따뜻했지만 오늘따라 그 따뜻함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거실 불을 켰습니다. 불빛 아래 거실 풍경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식탁, 소파, 커튼,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 나는 방으로 돌아와 아내 곁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결이 고르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사위의 말 속에서 유일하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나의 울타리였고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그 새벽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려 했던 지난 세월의 마지막을. 이제는 내가 끝내야 할 때라고. 아무 말 없이 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고 남은 시간만큼은 내 존엄을 위해 쓰겠다고. 하루아침에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 두려움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무시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낫다는 걸 이 나이에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지막 수업은 존중의 의미를 다시 가르치는 일이다. 그날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열자 가을 끝자락의 냉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루가 밝았다는 사실이 조금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자마자 가슴속에 남은 것은 결심뿐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지만 그 향기조차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자꾸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오늘 나 좀 단단히 말할 일이 있어. 당신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더는 참지 않으려고. 아내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심해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흥분할 일 아니야. 그냥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놓인 젓가락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곧 내 입으로 이 집의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한켠에서 아프게 저렸습니다. 오전 9시쯤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위는 뒤이어 정장을 입은 채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의 공기만큼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은 채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깐 앉아라. 할 말이 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딸은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고 사위는 잠시 멈칫하다가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두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랜 세월 교무회의를 이끌던 습관처럼 하나의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취하던 자세였습니다. 어젯밤에 내 남편이 통화하는 걸 들었다.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나가달라고 했다는 말 다 들었다. 말을 끝내자 사위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그냥 친구한테.
그만해라.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분명했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태준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의 본심을 말하게 한다. 그게 진심이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존중이라는 말을 가르치며 살았다.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지금 내 노년은 그 말의 실패로 채워지고 있다. 아내가 부엌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집은 내가 사준 집이다. 내 결혼할 때 내 이름으로 계약했고, 내 이름으로 옮길 때도 내 돈이 들어갔다. 그건 다 알지? 사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을 팔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판다고요? 그래. 더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밑에서 내 돈으로 산 집에 살게 둘 수 없다. 사위가 황급히 말했다. 아버님, 그건 너무 극단적이십니다. 극단적인 건 너희야. 한 사람을 짐짝처럼 취급하는 게 더 극단이지. 사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 잘못했어요. 잘못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태도로 보여야 한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집을 정리해라. 그게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딸은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래야 한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너무 쉽게 봤다. 너희 어머니가 조용히 참는 걸 약하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참는 사람은 강한 거다. 그걸 이제 알게 될 거다. 사위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표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 이제 해야 할 일 다 했어. 너무 세게 말한 건 아니야? 아니. 이젠 말로라도 내가 나를 지켜야지. 아내는 내 옷깃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답네. 그래. 이제야 조금 나답게 살 것 같아.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사위는 침묵한 채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부모로서 참 많이 미안하다. 하지만 부모도 인간이다. 존중받지 못하면 그 마음도 죽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하늘은 맑아져 있었고 어제 내리던 비의 흔적이 도로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폐 속을 스치며 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내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정말 잘했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젠 끝났어. 그 말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의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퇴직이다. 교장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수업이었구나.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책 몇 권과 아내가 아끼던 찻잔 세트,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짐을 줄인다는 건 마음을 비운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에 모든 것을 실으면서 나는 내 삶의 절반을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조용한 교외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창문을 열면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그 덕분에 더 고요했습니다. 짐을 옮기고 난 첫날 밤 아내와 나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서로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런 데서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어? 괜찮아. 난 이제 조용한 게 좋아.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늘 그런 사람이었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창밖으로 별빛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게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소음들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구나. 다음 날 아침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몸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공기에는 불안이 아닌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할게. 당신이? 무슨 일 있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챙길 거야.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계란을 굽고 빵을 데웠습니다. 서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은 늘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밥상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오늘은 내 손으로 우리 둘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가 말했다.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그래. 아마 이제 좀 내 얼굴로 돌아온 걸 거야. 교장 김도현이 아니라 그냥 남편 김도현으로. 그래. 그게 더 좋아. 우리는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퇴직 교사들을 위한 글쓰기 봉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는 법을 가르치고 어르신들에게 편지 쓰기를 돕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을 마친 날 나는 다시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수업이었구나. 칭찬이나 박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분명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아내도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조금씩 바쁘게 채워졌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발끝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떨어지는 낙엽처럼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우편함에 낯익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딸이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배운 건 아버지의 말씀이었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잊고 살았네요. 아버지가 말하신 존중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도 꼭 전해주세요. 다음엔 두 분께 먼저 찾아뵙고 싶어요.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묻은 흔적이었습니다. 아내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변했나 봐. 그래. 사람은 결국 배우며 사는 거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세월의 끝에서 찾아온 작은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지 봉투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가르침이란 결국 시간이 완성시키는 일이다. 내가 전하려 했던 마지막 수업은 어쩌면 이렇게 늦게 세월을 돌아 한 가정 안에서 완성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딸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딸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녹았습니다. 아내는 눈가를 훔치며 딸을 안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서 와라. 그 말에는 지난날의 서운함과 용서, 그리고 따뜻한 환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공기에는 따뜻함이 돌았습니다. 떠날 때 딸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을 배운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걸 배웠으면 됐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거실 가득 들어와 벽에 번졌습니다. 아내가 내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늘 하늘 참 예쁘지? 그래. 마치 새 학기의 첫날 같네. 이제는 종소리도 없는데? 그래도 들리지 않나? 내 마음 안에서.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건 아마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알리는 종소리였을 겁니다. 나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지고 푸른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나이가 든다는 건 뒤늦게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로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위해 참고 기다리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죠.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 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요. 김도현 씨의 마지막 수업은 학생도 교사도 아닌 자신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수업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자리에서 용기 내어 일어선 그 한 걸음이 결국 가족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당신의 마음 안에서도 조용히 종소리가 울리고 있지 않나요? 그건 누군가를 탓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켜주려는 마음의 종소리일지도 모릅니다.